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소 3년여 만에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는 먼저 재판 결과와 그간의 과정과 의미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추징금 600만 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민 씨에게 부정한 장학금을 준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나뉘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 조모 씨가 다니던 한영외고에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이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허위 경력을 낸 점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최광욱 민주당 의원 법무법인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일 뿐 조 전 장관은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었고 재판부 안에서 의견이 갈렸다면서도 결국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권한을 남용해 정당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선 공모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한 구체적인 이유도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이 대학 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입시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딸 장학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요.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져버리고 감찰을 중단시킨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교수 역시 대학 교수로서 직접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위조하는 등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선고 직후에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재판장이 형량을 선고할 때는 일어선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한숨을 쉬기도 했고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뒤에는 햇수로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며 소회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지난 2020년부터 3년 2개월 동안 이어진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이렇게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를 덮은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른바 조국 사태였죠. 검찰 개혁 과제를 안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지만 자녀 입시 비리부터 감찰 무마 의혹까지 모두 12개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었습니다. 논란과 사퇴, 기소까지의 5개월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 맹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읊은 시 구절로
출사표를 던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런데 풍파는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적임자로 내세웠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는 사모펀드 논란이었습니다.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 불거진 딸 조민 씨 관련 의혹. 의대에서 유급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논란과 함께 제1저자 부당 등재를 비롯한 자녀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지며 비판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대학교 안에서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딸의 학교에서 윤리위까지 열리자 조 전 장관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명 18일째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압수수색. 가족과 동생 전처의 자택, 의혹과 관련된 학교와 기관의 사무실까지 대상만 70여 곳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조 전 장관 의혹이 전국의 소용돌이가 되면서 청문회보다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이목이 최고조로 쏠렸습니다. 저의 많은 한계, 흠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그러한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인 정경심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라며 조 전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지명 한 달 만입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나라 전체를 조국 이슈로 뒤덮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 조국 반대를 부르짖는 광화문 집회. 우리 사회는 둘로 갈렸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지명된 지 67일, 장관직에 오른 지는 36일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이렇다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가 멈춘 건 아닙니다. 아내와 동생이 연이어 구속됐고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기를 거부해 비공개로 검찰에 나가 진술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 본인도 구속 갈림길에 섰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수사 넉 달 만에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혐의는 11개. 그 다음 달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12개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봤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 여론 지형을 두 개로 갈라놓았습니다. 3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우리 사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사회는 조국을 놓고 둘로 갈렸습니다. 한쪽은 서초동으로 다른 한쪽은 광화문으로 나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이토록 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공정사회를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 3년 차에 터진 게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여러 불공정 의혹은 조국과 그의 가족,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여론이 가장 예민하게 움직였던 건 입시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의 비리에만 엄격하고 자신들의 허물에는 너그럽다는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 내세운 건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끌던 검찰의 선택적 정의.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당시 정부 여당에만 유독 가혹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검찰 불신과 검찰 개혁을 위해 지명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조국 수호의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피해 사실을 불법으로 공표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똑같은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조국 장관에 있어서는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검찰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씨를 기소한 데 이어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과 이딴 가족 소환으로 조국 일가를 몰아세웠습니다. 검찰 권력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주장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주장이 뒤엉키게 됐습니다. 지난 정부 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는가 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국 수사로 정권에 직접 맞섰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 언급되는 게 바로 제2의 조국 사태입니다. 만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조국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오늘의 조국이 미래의 이재명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수사한 잣대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필 규정이란 말조차 아깝다며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호 집회를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오늘의 조국은 미래의 이재명이라며 민주당 장애 집회를 두고 조국이 이재명으로 촛불이 파란 목도리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많이 모여서 부정한다거나 딴소리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실과 팩트에 기해서 주장을 하셔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 앞에 평등이란 원칙하에 수사의 공정한 잣대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에게 비슷한 잣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잣대가 아니라 동일한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되는 거고. 제2의 조국 집회라는 여당 맹폭에도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검찰 규탄, 주말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거센 대여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남대문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천공이 수사하면 안 된답니까? 여야가 치열하게 맞섰던 조국 사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민주당 장외투쟁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냉랭한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윤심 공방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분열을 부추긴다고 공세를 이어가자 안철수 의원은 당내 친윤계를 겨냥해 집단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며 윤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신에게 100% 윤심이 있지 않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부 분열을 재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식사한 적도 없다, 차를 마셔본 적도 없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팩트들을 말씀하셨으니까 내부의 분열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제발 좀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심은 안 의원이 아니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며 친윤계 공세에는 집단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은 윤심 공방이 당과 정부의 신뢰를 깎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 경쟁, 윤심파리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과 가까웠던 일부 후보들의 후원회장 등을 맡으며 전면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 선관위가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이런 활동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선거활동을 아예 금지한다는 의견과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대표 후보 9명, 최고위원 후보 29명이 최종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다음 달 8일 집권여당 전당대회까지 한 달여간의 치열한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동안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들어가면서 이 장관의 탄핵 추진을 논의하는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나간 의원이 많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만나거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오는 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반박하기 시작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4번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허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진술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대표와 나눈 통화만 4번이라는 겁니다. 결국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관련됐고 이를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최소 50만 달러를 북측 인사들에게 더 줬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김 전 회장이 소통 창구로 지목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YTN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 준 적 없으며 쌍방울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북측에 돈을 보낸 것으로 경기도와는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본인도 옥중 메모를 통해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북측에 돈을 건넸단 건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쌍방울의 계열사 인수 축하 자리에서 이 대표와 전화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A 변호사도 그 자리에 참석한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앞서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심으로 우선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후 대북 송금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인지했는지 나아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를 쭉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기소된 지 벌써 3년이 됐더군요. 네. 우여곡절 끝에 오늘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는데 일부 무죄 결정도 있었습니다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유죄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이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공정하지 못한 부분, 특히 부패한 기득권 부모를 갖고 있지 못한 청년들, 그리고 부모들이 얼마나 내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을 가졌었습니까? 이건 이제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죄명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무죄를 강조하면서 또 그 무죄하신 판사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이 국민 가슴에 불지르는 그 말씀의 버릇은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이 판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왜 정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반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의 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닌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 12개 죄명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건은 무죄가 나오고 4건은 유죄가 나오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실형이 이제 나온 것이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조국 장관의 어떤 재판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재판이 진행이 되고 기소가 돼서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되고 그리고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1심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검찰이 항소하거나 또는 피의자가 항소를 하게 되면은 또 항소심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심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나느냐, 1, 2년 만에 끝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3년, 4년, 5년 가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잊혀질만 하면은 법원에서 재판에 나와라. 잊혀질만 하면 또 나와라. 이게 사실은 이제 비단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재판을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 장관을 지지하시던 분들이든 지지하지 않던 분들이든 조국 장관 사태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에 대한 담론들이 상당히 차고 넘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을 딛고 대통령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사회 공정의 어떤 가치, 이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부여받고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정의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높은 공정에 대한 가치를 실현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역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정권 중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은 것, 사상 유례 없는 낮은 지지율도 바로 그러한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이 반영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정의 가치를 국가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좀 실천하고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 정부에 대한 바람까지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조국 사태는 사실 우리 사회를 두 가지의 이 진영으로, 두 개의 진영으로 이제 쪼개서 갈라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당시에 이제 기억이 생생하고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선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조국 사태를 되돌아보고 아직도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사회 현상으로서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당장 조국 전 장관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인 것들이 뭐 이렇게 변화되고 뭐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진 않겠죠. 네. 다만 이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민주당이 이제는 그 프레임을 공정의 가치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갈라치기 하고 그냥 폭탄을 주고받기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공정에 대한 가치를 진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되실지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점은 586 그 운동권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고 오로지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것에 얼마나 저희가 울분을 토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586 운동권에 있었던 분들은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죄송하다라고 말씀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 그게 이렇게 갈라졌던, 그리고 저희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하지 않았습니까? 운동권 분들에게. 그 마음에서 이 배신감을 느꼈었던 이 국민들한테도 무언가의 이 메시지가 지금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제발 이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국민들을 통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든 더 갈라쳐서 우리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멈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어떻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에너지 또는 커다란 동력이랄까요? 아니면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거대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히 어떤 공정에 대한 담론들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이제 10개월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또는 대통령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자면 그러한 공정에 대한 담론을 얼마나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지, 국가 경영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분명히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쟁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때때로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는 야당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정당의 어떤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해왔던 대한민국의 현대사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수준에 따라서 함께 정당도 발전을 해왔고, 정당의 어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라든지 민주적 정통성이라든지 또는 정당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서 끊임없이 발전해왔던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을 한번 보십시오. 국민과 당원들이 뽑았던 멀쩡한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숙청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또 오르니까 룰을 바꿔가지고 출마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나경원 대표가 또 느닷없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나경원 대표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안철수 대표를 한번 보시라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만 몰려다니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우리 민주당도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뭐 근래 들어서 뭐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성취를 뒤집어 엎을 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대하는 자세를 보자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힘겹게 한 발짝 두 발짝씩 쌓아왔던 정당 민주주의의 역사를 완전히 한 20, 30년 전으로 되돌려 버리는 이러한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국 장관의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조국 장관을 딛고 조국 장관을 수사를 하면서 집권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에게 바랬던 공정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그 의미와 과제, 주로 이제 전 의원님께서는 이제 공정 담론과 그렇습니다.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주셨고, 국내힘 이제 당 내부 사정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제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양극화라든가 이런 양극화의 어떤 폐해, 문제점 이게 더욱더 이제 부각됐던 것은 맞고요. 아주 심각합니다. 네, 예. 지금도 뭐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간의 뭐 극렬한 대치, 거의 뭐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만 2월 임시국회 역시 이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야 간의 이러한 어떤 격렬한 대립 계속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내일이죠. 내일 국민보고대회 장외 집회를 대대적으로 좀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좀 일회성 집회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민이 많죠. 네. 이게 계속 가져갔을 경우에 계속 가져갈 만큼의 동력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제 정치적 판단도 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일이냐 이런 판단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또 제1야당 그것도 그냥 제1야당이 아니고 169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넘어가는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든 지금 현재 내일 이제 하게 되는 이것은 제가 이제 지도부의 입장을 제가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몇몇 이제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지도부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전국 17개 시도를 댕기면서 경청 투어를 했는데 마지막 남은 두 곳이 서울 경기도다. 그래서 이 서울 경기도는 한번 힘을 모으는 차원에서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말하자면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지는 그런 장외투쟁의 성격과는 틀리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이 장외투쟁을 뭐 세 번, 네 번 뭐 이어나가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경청 투어를 마무리하는 한 매듭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되고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인원 체크하고 동원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던데 목숨 걸고 인원을 동원하고 인원 동원하는데 목숨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마다 뭐 할당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상적인 당무 절차상 중앙당 행사가 열리면 공문을 시도당이 이제 하달을 하고 그걸 체크하고 점검하는 일상적인 당무상의 어떤 절차와 과정이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동원한다든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상으로는 뭐 민생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수사 촉구 이런 거를 이제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머리를 좀 맞댔는데 내일 집회는 아마 내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최근에 어제입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가 또 5.2%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 바퀴 달린 거는 다 오르고 있습니다. 택시, 버스, 지하철 다 오르고 있고요. 가스, 전기, 수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과자, 아이스크림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이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특수성에 맞춰가지고 난방비까지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도 이제 그 수원에서 안타까운 이제 모녀 이제 극단적인 선택 뉴스도 정말 슬픈 뉴스들이 나왔던데 이 정치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희 집회에도 주로 이제 이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물가 문제, 뭐 대출 이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언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왕에 하는 거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강조는 하고 계신데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추가 소환 앞두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거냐 안 넘어올 거냐, 뭐 부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가결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대대적인 그 국민 보고 대회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다르게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장외투쟁이라고 써놓고 토론회라고 읽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어제 임시 국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근데 장외로 나가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겠다라는 거냐라는 걸 물을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자고 지금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극단으로 우리가 나뉘어진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했고 공정에 대한 담론을 했는데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정말 이렇게 광장에 나가서 개인 비리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공정한 겁니까? 정말로 이 당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저는 당원을 봉으로 보느냐라고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광장이라는 곳은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서 이재명 하나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거기를 또 이 투쟁의장으로 만들어버리면 경제 돌아가겠습니까? 진심으로 민생 걱정한다는 분들께서 하실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부에서도 분명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논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수의 이 권력을 향해서 끌고 가는 그 목소리가 옳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수의 말도 좀 들으면서 당원들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내일 남대문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 손 칩시다. 그렇게 모였다고 지금 현재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겠습니까? 수사팀을 해체하겠습니까? 차고 넘치게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법이 지배하는 국가라면,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국가라면 혐의가 있으면 수사 다 해야죠. 제가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죠. 다 하시란 말입니다. 차고 넘치게 이미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금 매일 생중계하듯이 차고 넘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사가 공정한 수사라고 국민들이 믿으려면 마찬가지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과 그 장모에 대해서도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인 예 하나만 들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최근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많은 혐의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실적, 수상실적 부풀리기, 이력 경력 부풀리기 이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돋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것도 죄라면 죄다.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법적으로 보자면 사문서 위조고 사문서 위조 행사고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 혐의입니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합니다. 자, 이러고서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시라니까요. 이미 차고 넘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에서 이긴 자신들에 대해서는 과연 법이 지배하는 국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합니까? 그런 측면을 저희들은 이제 남대문 집회에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야당 대표가 대통령께 4번, 5번 만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한 잔 안 마십니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야당 대표와 대통령은 치솟고 있는 물가, 돌아서면 돌아오는 대출이자 뭐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것들을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은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또는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야외에 나가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2월 국회가 본격화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법안 심사하고 또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월요일까지 이 민주당 지도부에 이제 위임된 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 이른바 김건희 특검,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어떻게 할 건지 뭐 주말 일요일 동안 이제 의견 수렴해서 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당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문자 메시지가 막 왔더라고요. 예. 원내대표실에서 문자 메시지가 와가지고 2월 6일 날 이제 2월 6일 날, 2월 5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문자 메시지를 보내겠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네. 아마 주관식으로 아마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아마 취합을 해서 월요일 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정도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벌써부터 아주 뜨겁습니다. 분위기가.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은 마무리가 됐고요.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까지 당초 선출하는 그 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몇 배수의 이제 인원이 후보에 등록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이제 허은하 의원께서도 최고위원 후보 등록하셨죠? 네, 오늘 했습니다. 네, 어떤 각오로 이제 임하시려고 하십니까? 우선은 국민의힘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권력의 힘을 자랑하는 윤핵관만의 닭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목소리를 내기로 용기를 냈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당내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앞으로 이제 한 달여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애초에 나경원 전 의원이 빠졌을 때는 이게 과연 전당대회가 흥행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걱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벌써부터 상당히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뭐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당대표 선거에 이제 뛰어들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간의 1위, 2위 자리 다툼도 여론조사마다 보면은 상당히 좀 다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신경전이 상당히 가열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안철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 하는 걸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선거에 나서면 경쟁자들 간에 특히 이게 지지율 차이가 많이 안 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이러한 윤핵 간의 어떤 공격 패턴이 좀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제가 국민들께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유승민 의원을 버리고 또 나경원 의원을 버리고 이제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공격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또한 안철수 후보도 저는 조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제 윤심파리는 그만하셔야 된다. 네. 비전 보여주시고 안철수 대표가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서로 누가 더 많은 윤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지지율의 차이가 좀 덜하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3월 8일까지 어떻게 이제 레이스가 진행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책과 비전을 갖고도 여러 가지 선의의 경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컷오프를 거쳐서 더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위원장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 세계 가상화폐 해킹 범죄 절반 정도가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의 소행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뉴욕에 있는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2023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38억 달러, 우리 돈 4조 6천억 원가량의 가상화폐가 도난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5억 달러, 13%가량 해킹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전체 가상화폐 해킹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라자루스 등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훔친 액수가 무려 1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원이 넘어 전체 43%에 달합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5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해킹은 2018년 5억 달러를 넘긴 뒤 다소 주춤했지만 2021년 4억 달러를 넘긴 뒤 작년엔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의 2020년 총 수출 규모가 1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걸 고려하면 가상화폐 해킹이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탄도미사일을 70발이나 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UN 등은 돈줄이 막힌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에 의존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은 스탈린, 마오쩌둥 등과 함께 김정일과 김정은을 범죄자로 명시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인명살상과 기아 사태 등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미국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절반이 넘는 10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정체불명의 풍선 하나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정찰 풍선이라고 단정 짓는 분위기인데 다음 주 초로 알려진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Here's the moon. What planet is that? 미국 북부 몬태나주 상공에 나타난 원형 물체. 가까이 당겨서 보니 대형 풍선입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은 고고도 정찰기구라고 발표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추적 감시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이 정찰 풍선이 중국에서 왔다고 확신한다는 고위 관리들의 말을 앞다투어 전했습니다. 미국의 ICBM 150기를 보관한 군사기지 상공을 휘젓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올라갔고 필리핀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현지에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가 출격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격추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풍선의 잔해가 지상에 떨어지면서 민간에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저궤도 위성 이상의 실효성 있는 정찰 자산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미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中方正在了解核实有关情况，我们也希望同美方共同冷静谨慎地处理这个问题。 반도체 첨단 기술 통제와 필리핀 군사 거점 추가 등 새해부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악재가 하나 더 생긴 셈입니다.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블링컨 방중설에 대한 확인 요청이 3번이나 나왔지만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만 되돌아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소말리아 난민 출신이자 여성 무슬림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의원에 당선됐던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축출됐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9.11 테러를 순화한 발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기싸움을 벌였고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논란이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트위터에 게시한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 비난 영상입니다. 민주당 소속 오마르 의원이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 행사에서 9.11 테러를 언급하며 일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한 부분과 9.11 테러 장면을 교차 편집해 올렸습니다. CARE was founded after 9/11 because they recognized that some people did something. 오마르 의원은 재작년에는 트위터에 미국, 이스라엘, 하마스, 탈레반이 저지른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봤다며 반인륜적 범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이스라엘을 테러 단체와 동일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같은 해 미국 의원들이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협의회의 자금에 의해 움직인다고 비판했다가 반유대주의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면서 유대인인 맥스 밀러 공화당 의원이 오마르 의원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218대 반대 211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투표 참가 의원 가운데 1명이 기권했을 뿐 나머지는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이것은 누가 미국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서 무슬림의 이민자고 아프리카 출신인 자신이 표적이 됐다는 것에 놀랄 사람이 있느냐면서 공화당 주도의 결의안을 비판했습니다. This debate today, it's about who gets to be an American. What opinions do we have to be counted as Americans? 미네소타주가 지역구인 오마르 의원은 소말리아 난민 출신으로 2019년 여성 무슬림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의원이 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한미 양국이 전략자산 전개 확대를 합의한 이후에 연합 공중 훈련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에도 훈련이 재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직후에 이 연합 공중 훈련이 열렸는데 다시 또 연이어 열렸군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 전문화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굉장히 엄중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다,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려서 지난 11월에 합의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 회의죠. SCM에서 합의한 그 확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논의를 하셨고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거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한미 연합 공중을 했는데요. 2번씩은 한 걸 보면 그것에 대한 한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월 1일, 3일 이렇게 연이어서 이 공중 연합 훈련을 했고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장거리 전략 폭격기까지 이제 왔었습니다. 1일에는. 자, 이러한 그 공중 연합 훈련을 연이어서 하는 것의 그 의미, 메시지 자체가 물론 대북 어떤 경고 메시지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철통 같은 동맹을 유지하고 군사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의 그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한미 간의 군사 협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짐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무엇보다 더 심리적 안정감, 어떤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측면도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국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고 이러한 그 일련의 흐름 자체가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 한국의 국민들한테도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네. 어쨌든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계속 강대강 대치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강대강 대치가 계속 좀 심화되는 이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중요성이 영내에서 커지는데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는 미국이 중시하는 중국 견제보다는 한반도 안보 상황, 즉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일본의 또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서 한국과 미국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폭격기가 오고 전략 폭격기가 오고 스텔스기가 오고 이런 그 공중 연합 훈련 이후에도 이 항공모함이라든가 핵추진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게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연합 훈련 그것이 한두 번 아니면 한 서너 번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이벤트성으로 그치느냐 아니면 이게 이 국방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빈도수를 늘려서 이게 전개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난 11월에 SCM의 어떤 공동声明문을 보면 네. 정례적으로 좀 더 규모와 강도가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의 봄이 문재인 정권에서 왔었고 그걸 위해서 대화의 분위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한미 군사훈련이라든지 대비 세태가 조금 수준이 낮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한반도의 봄이 정권이 바뀌고 이제 안보 상황이 변함에 되면서 요즘 엄중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이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규모와 강도가 세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이라든지요 다른 형태의 훈련을 육해공에서 실시함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한 부분은 계속 규모와 강도가 증대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미 이제 북한도 즉각적인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러한 그 전략자산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 측의 전략자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이제 북한 측의 무력 도발이라든가 무력 시위, 군사적 행동이 좀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강대강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미국도 그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규모와 강도를 늘려갈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군사적 자유력을 늘리고 자력 갱생을 하기 위해서 그걸 장기 플랜으로 세워서 지금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정을 한미가 군사 훈련을 중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과연 북한이 예정된 군사 훈련, 그러니까 ICBM 능력을 중대하고 그다음에 어떤 군사 위성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이 보다 더 규모와 그 강도가 증대된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그러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획된 그러한 그 군사 도발 이외에 추가적으로 도발이 더 일어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향후에도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북한의 이제 미사일, 핵 개발 그리고 무력 도발 여기에 이제 맞대응해서 우리 측에서 이제 확장 억제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 쪽에서는 또 맞대응을 하게 되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뭐 미사일 핵 개발을 하는 어떤 그 명분, 어떤 빌미도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강 대치가 한동안 지속될 거다,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국과 미국이 어떤 그러한 그 억제력, 그 확장 억제력을 실제로 실행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계획된 군사 능력을 제고하는 걸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또 우리의 또 딜레마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고려해야 할 부분은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한 부분이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이런 그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면서도 외교적으로 남북 대화를 제외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그 한편으로는 어떤 그 엄중한 그 안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것이 참 좀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는 뭐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뭐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 하원도 중간 선거 이후로 이제 공화당으로 이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만 미국 하원에서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었죠. 물론 이제 북한만 꼽아서 내용을 만든 건 아닙니다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하고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들어간 내용인데 여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범죄자로 명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미국 하원에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을 직접적인 타겟으로 해서 북한만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고요. 어떤 그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체제로서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국이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어떤 맹주로서 거의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안을 발의한 그런 하원의원이 쿠바에서 망명한 하원의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회주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한국계 의원들이라든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 문제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동참해서 서포트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딱 이렇게 집중적으로 북한을 메시지를 갖다가 뽑아냈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그런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이 북한을 거론했다 하더라도 북한만을 위해서 만든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북한이 과도하게 어떤 신경적으로 반응할 그런 가능성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동창리 서유위성 발사장이죠. 여기서 이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제 포착된 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체 연료 엔진 시험대가 건설 중인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통상 이런 그 정황이 이제 발견이 될 때는 엔진 실험을 북한 측에서 몇 번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새로운 ICBM을 이제 발사하기도 했고 과거에도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좀 올해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올해 어떤 군사 능력 제고의 목표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체 그 연료라든지 미사일 역량을 그 증대시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와 네. 더불어서 이제 정찰위성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찰위성이나 ICBM이나 어떤 발사라든지 어떤 재원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올해의 어떤 그 북한 군사 능력 제고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가 ICBM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핵심의 하나가 고체 연료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고체 연료로 전환이 되는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경우에는 여전히 액체 연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명분을 제공해 줄 뿐이지 이미 북한 내부에서 북한 정권에서 계획에 따라서 올해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근차근 스케줄 단계를 밟아가지고 명분을 이제 채택할 뿐이지 계획대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상반기 중에 뭐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네. 올해 2월에 이제 이번 달에 벌써 이제 확정 어치 수단 운영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명분을 네. 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략 자산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이미 또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월에 이제 대규모의 한미도 훈련이 예정돼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예정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끌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을 어느 시기에 결정할 것이다, 선택할 것이다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8일 다음 주죠. 북한의 75주년 건군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열병식을 하는 경우에 북한이 과거처럼 어떤 뭐 전략 무기, 전략 전술 무기를 새로 공개를 하든지 뭐 이런 점이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네. 최근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삼중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력 경선과 더불어서 사회 통제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자유적 국방력이 어떤 자력 갱생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바꿔서 꾸준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적 국방력 측면에서 대규모의 열병식을 통해 가지고 국내적인 메시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심해 열병식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형 무기에 대해서도 어떤 과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최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성량을 개선하는 그런 실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무기들을 과시해 줄 가능성이 있고요. 보다 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있어서는 화성 17형을 좀 개선한 그러한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야간 열병식을 하면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기를 보고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죠.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이제 회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자,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양국 장관이 뭐 어떤 내용으로 회담을 하는 것도 이제 하는지도 좀 관심입니다만, 이제 이와 함께 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는 일각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지금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신중하게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박진 장관께서 방미를 하셔가지고 블링컨 장관을 만나서 회담하실 때 크게 의제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대응을 갖다가 심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이 70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함께 도약하는 동맹이라는 표현을 걸고서 어떻게 군사 동맹 이외에 경제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미가 협조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포함해 가지고요. 어떤 경제나 기술 동맹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논의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한미 동맹이 역할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논의를 하실 거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미하는 것이 4월이나 5월쯤에 방미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빈 방문, 그러니까 방문의 성격이라든지 네. 일정이라든지 의제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국 대사관과 백악관이 중심돼서 논의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외교수장께서 가셔서 미국의 외교수장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일정을 소화하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방문의 성격이라든가 국빈 방문인지 아닌지 이거는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는 거고요. 계속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사람에 가까운 글 작성 능력과 일부 대학 시험까지 통과하는 사례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인공지능 챗 GPT가 요즘 화제인데요.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이 챗 GPT를 이용해 판결문을 썼다고 고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FP는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파디아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챗 GPT와 상담했다고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밝혀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부모가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소송이었는데요. 파디아 판사는 챗 GPT 앱에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면제받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렇다, 콜롬비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면제받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어 챗 GPT가 비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대응 시간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실토에 현지에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고심하고 판단해야 하는 판사가 이 고민을 인공지능에 맡겼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말 학대 논란을 일으켰던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극중 이성계가 말을 타고 달리다가 낙마가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 촬영을 위해 제작진은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어 강제로 쓰러뜨렸습니다. 닷새 뒤 말이 숨을 거두고 동물보호단체가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경찰 조사를 통해 말이 다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까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미디어에 나오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작진 3명과 방송사 KBS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계절의 봄이 문턱으로 돌아선다는 절기 입춘을 하루 앞두고 때를 잊은 봄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진달래와 개나리 등 봄꽃이 예년보다 최대 6일 정도 빨리 개화한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기온이 예년보다 포근할 거로 예상하는데요. 이 때문에 봄꽃도 더 빨리 꽃잎을 열 전망입니다. 개나리는 평년보다 5일 이른 다음 달 10일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 이후 서울은 24일에 개화한다고 합니다. 또 진달래도 다음 달 중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꽃을 피울 전망입니다. 봄꽃이 일찍 찾아온다는 건 그만큼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 진달래는 과거 4월에 피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난 2010년 이후로는 3월에 개화하는 빈도가 훨씬 더 늘었습니다. 기상청은 앞서 지난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오는 2060년엔 2월에 한반도에 봄꽃이 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갈수록 빨라지는 봄꽃 개화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불거진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씨 지시로 실시돼 4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무임승차 나이는 정부가 정해놨지만 운영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논란이 커졌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실무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듣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현재 지자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적자를 중앙정부가 나눠 갖는 방식과 함께 65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령 조절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서울시와 대구시 등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무상이용 나이를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대한 노인단체 등의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기획재정부가 정부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건강인데요. 그 첫 순서로 오늘은 노인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었지만 병을 안고 사는 기간도 그만큼 많아서 유병장수 사회란 말도 나오는데요. 길어진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민대용 PD가 취재했습니다. 호루라기가 울리고 경기가 시작됩니다. 현란한 발놀림은 여느 축구 선수와 다름없지만 실상은 모두 70살이 넘은 선수들입니다. 체력 소모가 많고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축구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을까. 올해로 89살, 최고령 선수인 김우득 씨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음에 공을 차기 위해서 무슨 운동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자체를 갖다가 각성하고 평소에 늘 운동하는 거죠.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뛸 수 있지. 89살 먹는 사람이 어떻게 이 넓은 운동장에 뛸 수 있습니까? 어르신이 축구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축구를 하시면 벌써 땅속에 갔죠. 갔죠. 전문가는 축구와 같은 활동적인 운동도 노년층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집단 활동에 참여해 정서적 만족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운동하면 안 되라는 것을 빼앗으면 운동보다 더 큰 걸 빼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그분한테 주는 유익함이 여러 분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이러면 안 되라고 가시는 순간 그분은 더 빨리 노쇠해지고 늙어가세요. 나이가 들면 무조건 활동적인 운동을 자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신체 건강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 운동하면 대개는 이제 걷기 중심으로 하시거든요. 실제로 더 필요한 거는 근력 운동이 포함된 복합적인 운동이 되고, 그 어떤 운동의 수준이나 강도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위험하다 또는 나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더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건강한 노년 보내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늘어난 수명만큼 건강하게 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3.5세인 반면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 수명은 66.3세에 그쳤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17년 정도는 병을 가진 채 생활하는 겁니다. 노년층의 긴 유병 기간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41조 3천억 원으로 지난 2017년 28조 3천억여 원에서 4년 동안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랜 기간 병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 큰 비극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노인분들의 자살은
육체적인 어떤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돌봄의 문제가 같이 좀 겹쳐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관리나 의료비, 치료비에 대한 이슈가 더해져서 생깁니다. 이제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채로 누워서 사는 것은 이제는 정말 비극이고 그것도 가족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도 보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기력감과 소외감은 노년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단체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올해로 76살의 박미엽 씨도 복지센터에서 견학과 패션쇼 등 새로운 활동을 하며 건강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은 굉장히 그냥 우울하고 정말 고독하고 그냥 쓸쓸하고 저것이 뭘 생각하면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좀 건강 상태도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약을 몇 가지를 먹다가 약도 좀 줄어드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첫째는 내 자신이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게 돼요. 그런 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부터 본인의 신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면서 길어질 황혼기에 대비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병은 또 뭐고 또 내 생활 습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미리 좀 점검을 해놓고 남이 좋다는 것 이런 걸 억지로 나한테 끼워 맞추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건강 우선순위와 패턴을 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가지고 이 노년기를 좀 맞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